자, 40장 키케로에 대한 고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의 에세 홀로 있음에 관하여에서 몽테뉴는 키케로와 소플리니우스를 에피크로스와 세네카와 비교를 하면서 키케로와 소플리니우스가 은거를 하면서도 세간의 유명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세이에서도 다시 한번 키케로와 플리니우스를 들먹이면서 편지 쓰기 같은 글쓰기에서 이 두 사람이 드러냈던 야심을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비판을 하고 있죠. 키케로와 소플리니우스는 사실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만큼은 편직을 해서 자신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을 좀 적어주면 어떻겠냐라고 친분이 있는 역사가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키케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역사가인 루케이우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서한집에서 보면 자기의 업적을 역사책에 남겨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좀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대목이죠. 소플리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타키투스에게 뛰어난 화가에게 초상화를 맡기듯이 실력 있는 역사가인 당신이 자신이 낸 성과를 잘 기록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몽테뉴는 이제 이들의 행동을 염두에 두면서 운명이 심술을 부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다와 객담을 업적으로 남기려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 모두 서한집을 남겼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가 이제 비꼬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어떤 철학적인 글을 썼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글을 위대한 업적인 것처럼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문장을 다듬고 또 거기서 모자라서 친한 역사가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좀 남겨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역사에 남겨달라라는 부탁하는 부분은 서한집에 남아 있고 어, 그러한 부탁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썼던 그 글 자체는 좀 많이 망실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운명이 심술을 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사실하고 좀 다르긴 한데 소플리니우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키케로 같은 경우에는 서한집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철학적인 경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적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의 그리스 철학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됐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소위 말해서 이제 헬레니즘 철학의 실체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이 키케로가 정리한 그 글들을 많이 지금 학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키케로가 수다와 객담만을 적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몽테뉴 입장에서는 이 키케로와 소플리니우스를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평가가 좀 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몽테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는 그의 사회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개인으로서도 자신이 맡은 사회적 역할에서 핵심적인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부차적인 일에서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조금 비루하다라는 것이 몽테뉴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이 좀 비판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들과 대비되는 행동을 보여준 사람들로는 크세노폰이나 카이살, 스키피오, 라일리우스를 뽑았습니다. 크세노폰은 뭐 여러 차례 등장을 했던 인물이죠. 우선은 아테네의 군인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제자로 알려져 있고
또 문필가로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죠. 키루스의 교육을 다룬 그러한 책은 여러 차례 제가 소개를 한 바가 있고요. 아나바시스라든지 또 경영론 같은 그러한 저작을 많이 남긴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스키피오 가문은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여기서 이제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스키피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이죠. 그 라엘리우스는 이제 가이우스 라엘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별명이 현자라고 불리울 정도의 상당히 고매한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고 로마의 이제 법정관과 집정관을 보낸 인물이죠. 여기 이제 소스키피오와 라엘리우스는 대단히 모범적인 우정을 보여주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키케로의 우정에 관하여 등장을 하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노예라고 표현이 된 그 티렌티우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희극 작가이면서 시인이죠. 원래 이제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노예였는데 재능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재능을 보고 주인이 그를 해방시켜서 해방 노예가 됐고 훗날 극작가로 성공을 하게 되죠. 테렌티우스는 이제 작품이 6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델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제 프롤로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시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글쓴이 즉 자기가 이 작품을 쓰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자신은 이제 그것을 비난이 아니라 칭찬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밝혔기 때문에 실제 누가 도움을 줬는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후세의 일부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고명한 사람들이 스키피오와 라일리우스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몽테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연유로 이 스키피오나 라일리우스가 실제로 테렌티우스를 도와주었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한 사람은 군인이 정치가고 또 한 사람도 역시 법정관과 집정관 정도를 보낸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회적으로 맡은 그러한 직책에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걸 추구했지 글을 잘 쓰는데 얼마나 글을 잘 쓰는가 하면 테렌티우스를 도울 정도로 글을 잘 썼지만 그거를 따로 이제 드러날까봐 왜 그것이 자기 어떤 메인 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들을 이제 감추었다. 이렇게 이제 몽테뉴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범이 되는 거죠. 자신의 본질적인 역할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몽테뉴는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은 칭찬은 조롱이자 모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를 칭찬한 동료들을 그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가 이제 비난을 하죠. 참고로 그 데모스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필리포스 왕을 굉장히 싫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케도니아가 점차 세력을 키우면서 아테네 사회에서 마케도니아의 그 필리포스를 그리스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영웅으로 보는 시각과 결국은 이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의 그 이제 발 아래 두고 굉장히 독재적인 정치를 펼칠 거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데모스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필리포스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컸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그 동료들이 이제 필리포스를 칭찬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칭찬한 걸 갖다가 비난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스테네스의 예는 왕은 왕의 직무로서 칭찬을 받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잘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좀 비루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를 이제 필리포스 왕이 꾸짖었죠. 필리포스는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필리포스 입장에서 알렉산드로스를 이제 꾸짖은 거고 웅변가를 말로 제압한 아테네 장구인 이피크라테스라든지 안티스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의 연주 실력을 평가절하했죠.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치를 잘해야지 뭐 연주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 사람의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라는 얘기죠. 자, 이후에 이제 그 몽테뉴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에세이의 문체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글이 굉장히 다양하고 건질거리가 많은 소재를 다룬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머리 부분만 집어넣고 뒷이야기는 생략을 해서 분량을 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세한 해설을 붙이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까발려 보겠다고 맘먹은 자는 에세이를 무한정 만들어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까지 하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 몽테뉴의 에세이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시겠지만 명확한 어떤 논리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의도는 이거다라고 밝히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글들은 좀 열린 결론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몽테뉴가 일부러 의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몽테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에세이가 훨씬 풍부하고 참신한 자료에 씨앗을 품고 있는 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결이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독자들의 적극적인 해석을 촉구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몽테뉴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 몽테뉴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몽테뉴의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인가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몽테뉴가 에세이를 쓸 때의 의도였고 또 그렇게 의도에 맞게끔 적극적인 해석을 해주는 것이 에세이를 읽는 올바른 길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테뉴는 세네카와 에피쿠로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비교를 완결을 하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세네카 같은 경우에는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글을 통해서 편지글을 많이 남겼지만 어떤 자신이 글을 잘 쓴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상대방의 허영에 맞춰서 이제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자신이 조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허영에 맞춰 주었고 공언하는 리듬이 아니라 지혜의 말로 가득하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케로가 굉장히 형식적인 완결성에 매였다라는 것을 일화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키케로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글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탐욕을 추구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보이긴 합니다. 적어도 이제 몽테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많은 연구자들도 지적을 하고 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키케로는 사실은 몽테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형식적인 완결성만 매었고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키케로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라틴어를 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라틴어를 공부할 때 키케로의 그러한 문투라든지 글투라든지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어떤 리듬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러한 단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모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 했다는 거죠. 키케로 자체는 상당히 훌륭한 그러한 문필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제 면에서도 그렇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르네상스기 이후로 키케로의 라틴어를 워낙 숭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키케로가 사용한 단어만을 가지고 라틴어를 작문하는 아주 그러한 우스운 촌극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키케로가 의도했지 않았던 것이지만 결국은 소위 말해서 이제 키케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제 키케로를 답습을 하면서 생명력이 없는 글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 거죠. 사실 이거는 뭐 키케로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관련해서는 사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키케로의 글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또한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이 에라스무스의 그러한 지적을 한번 다루어 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글에서는 몽테뉴는 키케로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어떤 지혜 있는 말을 보다는 형식적인 글의 완결성을 통해서
어, 명성을 오랫동안 남기고자 했던 그러한 인물로서 비판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 키케로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진솔한 글을 쓰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아름다움에 매여서 더군다나 그것도 이 글을 쓰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려는 것이 이 글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대목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몽테뉴는 자신의 편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네 이제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친근하고 허물이 없다라고 이제 힘주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공적인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했는데 뭐 의례적인 미사 여구도 없고 정서도 하지 않고 표현이 틀리면 줄을 긋고 여백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는 건데 사실은 뭐 참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예의를 서로 차리고 또 귀족의 어떤 직함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에 이렇게 그냥 글자가 틀리면 쭉 긋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쓰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 몽테뉴가 얼만큼 좀 파격적인 그러한 사고를 했던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면서 적어도 이제 몽테뉴의 이 말이 그대로 옳다면 이런 사람이 볼 때는 키키로와 같이 글자 하나하나의 표현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좀 너무나 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장에서는 39장에 이어서 키케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필가로서의 야망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글에 대해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아름다움에 매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